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진행을 맡은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하는 듯 했으나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정말 어렵네요. 맞아요. 그래도 좀 변동성 있는 장세는 어느 정도 좀 조금 마무리가 된 것 같긴 한데요. 네. 하지만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022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전화 말고도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상담 창구도 있는데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친절하고 또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러분들의 오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네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의정에는 정태근 이사 그리고 정재훈 대표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예병군 대표 그리고 이성웅 이사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 이슈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2차 손실주들의 급락세가 맞아요. 이어졌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매도 레포트가 나왔는데 12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했더라고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에코프로비엠 종가가 25만 5,500원인데 네. 12만 원이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 주주분들 어떻게 하시라고 그러니까요. 정말.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 이 증권사들의 이 목표 주가 전망 어떻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우려 계속해서 이어질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개장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좀 나와서 좀 목표가 12만 원 나왔었는데요. 걔네들은 신뢰할 만한 IB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매도 리포트 나왔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좀 밀렸냐 뭐 이런 영향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실적이 안 좋을 거다 부진했다라는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리튬 가격도 뭐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잠깐 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미국 기업이에요. 엘버말이라는 리튬 업체가 좀 있습니다. 이 기업을 좀 보게 되면 빠질 만큼 빠졌어요. 얼마 전에 실적 발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일단 컨센서스 좀 예상치를 좀 부진하게 좀 잡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깨지는 않은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엘버말도 다 빠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 다시 에코프로 좀 BM으로 와서 엘버말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고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오히려 한 마디가 더 나왔어요. 우리 그 기업의 양극재 기업들은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하락폭도 제법 많이 나왔어요. 이미 이 고밸류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4분기 실적이 어떨까? 아마 4분기 실적도 컨센은 좀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4분기에는 또 일회성 비용까지도 제외를 한 실적이 좀 나올 겁니다. 아마 리포트를 좀 보게 되면 매출은 좀 늘어날 부분들은 있는데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내년도부터도 일단 성장을 한다라는 측면을 좀 놓고 봤을 때는 반등 구간은 조금 더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주가는 제법 많이 빠졌어요. 추가적으로 좀 밀린다라면 저는 오히려 신규로는 매수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7월 달과 8월 달에 매수를 하셨던 투자자분들이라면 손실권역이신데 아마 변동성에 좀 되게 심리가 위축되셨을 건데 반등 좀 더 나올 거예요. 며칠 전부터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쇼커버링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 단기적으로도 매수 포인트를 좀 좋겠지만 길게 보시게 된다면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2차 전지만큼의 큰 폭의 성장을 하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하락 시에 매수 포인트로 오히려 잡아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대표님께서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네. 현재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공모 청약 일정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저희가 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를 청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또 시청자분들도 많이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저조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더라고요. 뭐
공모가가 최하단으로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높다. 그러니까요. 네. 여전히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우리 투자자분들이 청약을 해도 될지 고평가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평가 논란은 뭐 단기간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에코프로가 올해 들어서 상승할 때부터 계속 고평가 논란이 있었고 뭐 올해가 끝나고 내년에 가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이 고평가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일단 2분기를 정점에서 어쨌든 실적이 좀 꺾이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에코프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150만 원에서 지금 현재까지 빠진 가격대를 보게 된다라면 이제는 뭐 조금은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뭐 70만 원이 뭐 낮은 가격은 아니지만은 됐다라 좀 봐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한 증권사였던 뭐 의견 이런 걸로 참고를 하시고 중요한 건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이번 주 매경 아침 방송을 통해서 에코프로 BM을 월요일쯤에 추천을 좀 했었었는데 솔직히 공매도 이슈보다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이슈 때문에 조금 추천 권유를 좀 했었거든요. 증권사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박하게 평가를 하더라도 뭐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이제 여전히 2차 전지, 뭐 에코프로 BM에 대한 사랑은 좀 지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흥행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눈치 작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약 증거금이 5천억밖에 안 들었다 그러는데 일단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까지 좀 지켜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좀 봐지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였던 IPO 이슈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었는데 공매도 금지 때문에 이런 이슈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게 뭐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두 분께서 또 자세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공매도 이제 금지의 수혜를 받는 또 다른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주인데 맞아요. 오늘은 또 게임주의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게임주들이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연출했는데 이 온기가 과연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이성웅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게임주 지금 좀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목을 해봐도 될까요? 결론부터 보면 여기에서는 부담은 존재를 합니다.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어요. 한 1,893억을 발표를 했고요.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개선이 나타난 게 모바일 게임 부분 매출액이 한 3천억 원대 수준, 그 다음에 인도 쪽이 마진이 높은 지역인데 여기에서 트래픽 증가 같은 경우가 한 19%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호전적인 실적을 우선은 발표를 했고 게임주를 볼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신작 게임 스케줄인데 크래프톤이 내년에 한 개 작품 정도가 예정이 되었다가 한 2개 작품 정도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런 기대감까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격적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한 20만 원대가 저항대고요. 그 다음에 실제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점은 잔고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대입을 해봤을 때 금액이 높지 않습니다. 한 9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가 이틀 전 기준으로 한 890억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공매도 환매수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 주가가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최근에 뭐 특성상 시장에서 좀 낙폭과대 인식 뭐 그런 쪽의 접근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 뭐 추가적인 상승을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엿본다라고 하기보다는 각 게임의 신작 스케줄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다음 주에 지스타가 있죠. 지스타와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 부각 정도로 우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일 시장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내일장 이슈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카카오뱅크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내일은 카카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한때 뭐 시총 10위권 안에도 들고 했었는데 시총이 어느덧 17위까지 밀려났더라고요. 네. 카카오 내일 실적 발표에서 좀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줄 수 있을지 예병근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다 한들 네. 과연 카카오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회복이 될까? 그것도 단기간에
회복이 될까에 대한 의심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실적이 저는 나쁘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지금 현재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더군다나 카카오의 실적이 나쁘게 나올 리는 조금 만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이제 시장 신뢰에 대한 회복이죠. 결국은 이제 이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진 데는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은 시장의 불신이에요. 그 불신을 하루아침에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문제는 실적이 좋아서 잠깐의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시장 신뢰성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다시금 빠져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계속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에 관심을 더 크게 두시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나 비슷하게 빠졌거든요, 사실. 가만히 지켜보면. 근데 리스크가 덜한 쪽으로 가야 되죠. 실적이 비슷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덜한 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는 네이버 쪽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카카오가 최근에도 이제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SM 엔터 이제 인수전에서 결국은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이 첨예한 논쟁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미루어 봤을 때 실적과는 조금 무관할 수 있지 않느냐, 주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카오 쪽의 접근보다는 낙폭 과대, 물론 좋죠, 낙폭 과대가. 근데 똑같은 플랫폼 회사에 낙폭 과대가 있었다면 지금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카카오와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네이버를 비교해 봤을 때는 네이버 쪽에 저울의 무게를 더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은 이제 좀 매크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제 내일이죠.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도 나오게 됩니다. 과연 비둘기파적일지 매파적일지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정태근 이사님은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발언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별다른 얘기 없을 것 같아요. 뭐 똑같은 얘기 계속 하겠죠. 일단은 시장 파월이 제일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시겠지만은 시장에서 섣불리 이제 금리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걸 계속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말에 7월달에 금리 인상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아마 시장에서 너무 금리 인하를 기대하다 보니까 이벤트성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인상을 한 게 아닌가 좀 봐져요. 지금 11월 달도 동결,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괜히 인상해가지고 긴축 이슈 나와가지고 연말 소비 시즌에 소비 분위기 망쳐버리게 되면은 그 화살 전부 다 이제 파월이 맞을 건데 그럴 리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동결이라 보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본다라면은 시장이 계속해서 인상은 하지 않는다고, 시장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인상 안 한다 쪽은 이제 기정사실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료물 같은 경우 4.5%까지 내려간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기정사실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금리나 이러면 이제 동결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 내년에 과연 금리를 언제 할 것인가, 뭐 3월에 할 것인가, 5월달에 할 것인가, 이런 또 김치국을 마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빤한 얘기 할 것 같아요. 그 9월 9일날 저녁에도, 잠시만 오늘 저녁인가요? 오늘 저녁에도 연설이 예정돼 있고, 이제 9일날 같은 경우 10일인가요? 10일도 IMF에서 컨퍼런스 연설이 예정이 되는 상황인데, 데이터에 따라서 어쨌든 결정이 될 것이다. 뭐 경기지표 얘기 분명히 할 거라고 봐지고요. 그 외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별 얘기 없을 거라 봅니다. 뭐 이스라엘 사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언급은 안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번 이제 감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할 때 파월이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유가가 상승분에 대해서 그렇게 변수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쨌든 금리 인하를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경기 지표에 따라서 우리는 금리 인상의 어떤 의지가 여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는 그런 발언들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시장에 부합하는 의견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9월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했을 때 시장이 실망감을 가졌었지만은 이번 10월달 같은 경우는 반대 반응이 나왔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똑같은 얘기 되풀이 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영향력은 없다라 봐지고요. 그리고 이미 시장은 상승적으로 분위기가 기울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영향이 없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통계 하나 말씀드리면서
뭐 미국 증시가 1950년 이후에 12월 달은 다 올랐다는 말씀인데 지금 뭐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뭐 돌발적으로 이제 정말 뭐 금리 인상을 할 것처럼 그런 얘기 지금까지 했던 얘기 외에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시장 영향력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현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시장이 좀 상승으로 가닥을 잡아서 네. 뭐 돌발 발언이 나오지 않는 어. 이상은 시장에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